자, 오늘 나갈 때는 오늘이 9월 14일이고요. 446강인데 교재로는 37쪽, 그리고 그 원본 책으로는 125쪽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미에 특히 방간동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다시 하고 그려주면서 보충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방간동시 그 부분을 잠깐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냥 공유를 안 했구나. 내 화면만 올리니까 안 보여. 잠깐 공유 좀 하고요. 보입니까? 네. 요 방간동시 부분입니다.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일단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사실은 복희도에서 문항도로 넘어가는 복희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항도로 되는가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됐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잠깐 복습경 보면요. 방간동시가 말하기를 천지, 하늘과 땅은 이중상력, 여기 이중상력이란 말이랍니다. 가운데에 그 중요가 서로 바뀌는 것으로서 감계와 리계가 된다. 뭐 이건 이해가 쉽게 해요. 또 수와 화, 물과 수와 화는 상하상력, 상하가 상력한 것으로서 진계와 택계가 된다. 또 뇌태, 못과 뇌, 그러니까 택계와 진계죠. 이거는 상하가 또 상력, 또 나오네. 상하 상력으로서 손과 간이 된다. 또 풍산, 바람과 산은 상하교 상력, 위와 아래가 서로 교차해서, 여기는 교자가 하나 더 들어갔네. 요 교자. 이것으로서 건군이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따 봅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하는데요. 잠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그 전에 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요 그림. 요 그림을 보면요. 요 안에 있는 건 밖에 있는 건 뭡니까? 복희도죠. 안에 있는 거는 문항도입니다. 그래서 문항도가 그래서 문항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합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상관성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다시 이제 요즘식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요거 이제 예전 고서에 나온 걸 보는 건데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공유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희도를 다시 보면요. 복희도, 건, 해, 비, 진, 손, 감.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뭐 하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항도, 도다, 윗개다, 진개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일단은 천지, 천지가 교역했다. 천지가 중상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천은 분명히 건께죠. 그리고 지는 이거고, 그죠? 천과 지가 중상역, 중, 중상역한다고 했잖아요. 중상역한다는 거는
중효가 서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중상역, 그죠? 가운데 있는 게 서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요게 서로 교차되고 어떻게 된다? 건께는 뭐가 되죠? 리께가 되고 곤께는 감께가 되겠죠. 가운데가 효가 서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곤께에서 이렇게 감께가 나오고 건께에서 리께가 나왔다. 방위는 똑같으니까. 그죠? 이제 여기는 설명이 됐어요. 자, 이제 다음. 그 다음에 수화. 수화가 상하상역한다. 수화. 수는 뭐예요? 감깨죠. 화는 리겐이다. 즉 수와 화. 수와 화가 상하상역. 위와 아래가 상역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서로 바뀌었대요. 이렇게.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바뀌면은 수가 택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바뀌면 뭐가 되죠? 진개가 되죠. 서로 요거를 상하 상역이라고 한 거예요. 상하 상역. 위와 아래가 서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요 관점으로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수, 수 어디 있어? 요 수가 이 감개가 뭘로 되죠? 수가 띠리로 와서 이렇게 택개가 되죠. 그럼 택개로 돼요. 이렇게. 그죠? 또 리께가 뭐가 되죠? 리께가 진께가 되죠. 띠리리리에서 진께가 됩니다. 그죠? 자, 요거 이렇게 통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택개와 넷개. 택개와 진께가 상하상력으로서 손간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상하상역인데 위아래에 있는 게 밖에요.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게 상하상 여기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줘서 서로 바뀌면은 이거는 손괴가 되겠죠. 요거는 뭐가 되죠? 간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반역과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그냥 상하상력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상하상력하고 차이가 있죠. 아까 상하상력은 이게 옆에 있는 것끼리 상하가 돼. 요거는 자체에서 상하가 되죠. 요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반역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상역은 똑같아요. 위아래가 상역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 손괴, 요 손괴는 뭐가 됐죠? 잠깐, 손괴가 아니라 요게 이제 택괴부터. 이 택괴는 뭐가 돼요? 손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리고 진괴는 뭐가 돼요? 진괴는 간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귀되어서 문항도로 변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해석이 됐어. 그 다음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다음에 풍산이 교상형이다. 풍산. 풍은 뭐예요? 손기죠. 산. 풍과 산. 이건 바람이고 이건 산이니까. 풍산이 상하가 바뀌는데 교, 교상역이라 했어. 교가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냥 상하 상향이다. 교자가. 그래서
교라고 하는 교체해서 되니까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야. 두 개. 두 번이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 손께서 두 개가 상과 한대, 요 두 개씩 변한다는 거야. 상가가.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곤깨가 되겠죠. 간깨는 뭐가 돼요? 두 개가 이렇게 변하니까 두 개씩. 그러면 뭐야? 이거는 건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방위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 소나절개가 어디에 있어요? 원래는 그 서남 쪽에 있잖아요. 그 서남 쪽에 있는 게 그대로 서남 쪽에 있는 곤깨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 서북 쪽에 있는 꾀잖아요. 간깨는. 그 서북 쪽 꾀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건깨. 그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하교상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다시 좀 쓰면요. 자, 이제 아까 그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에 잠깐 들어가서요. 요 그림 좀 보입니까? 그래서 건괴가 리괴가 되고 여기는 이제 곤괴가 감괴가 되는 요거는 상하 그러니까 천지가 가운데가 교역한 거죠. 중상역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택괴 그 다음에 리괴 순서대로 합시다. 이 리괴가 진괴가 되고 감괴가 택괴가 되는 거는 그 상하 상역이라고 했고요. 또 요, 그 다음에 요 진깨, 진깨가 강깨가 되고 또 손깨가 이게 아닌데 진깨가 강깨가 되고 택깨가 손깨가 되는 거. 요거는 그걸 상하상력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풍산 그 다음에 요 손깨가 공깨가 되고 간깨가 건깨가 되면 교자를 써서 교상력이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다시 보면요. 여기에 나온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다시 보면 천지가 중상역, 가운데가 상역해서 감계가 리계가 되고 수와 화는 위아래 상하 상역으로서 진태가 되고 택계와 뇌계는 진계는 상하상. 근데 사실은 요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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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역계죠, 반역계. 반역계 하듯이 자체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손계가 간계가 되고, 그 다음에 풍가, 사는 상하 교상역, 요 교자. 그래서 두 개씩 변하기 때문에 건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자는 여섯 개의 괴는 일효, 한 개의 효만 변하였지만 건계와 공계는 두 개씩 변했잖아. 그래서 오직 두 개의 효가 변한 거는 그게를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상하교상역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음양의 기운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계와 택계는 횡하고 여섯 개의 괴는 종으로 있으니 이거는 자연의 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그래서 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선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규칙성, 어떤 수리적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문항도는 그런 규칙성이 없단 말이죠. 왜 근데 없어? 문제는 문항도 왜 규칙성이 없어? 나는 규칙성 있게 규칙성이 만든 없다고 거지. 규칙성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그걸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이 방관동 씨가 물론 이게 뭐 이분이 이게 뭐 전적으로 어떤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뭐 옳다 그러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분의 논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볼 때 보면 있는 그대로 해도 되는데 이걸 굳이 선천도와 후천도의 어떤 연관성을 이제 지우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 지우는 그 논리도 상당히 그 일관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서로 마주보는 개끼리는 또 뭐 이야기했다가 옆에 있는 개를 또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가운데 혀를 또 뭐 교육한다 아니면 뭐 반역한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있는데 어떻게든 이 상관성을 주장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정말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걸 어떤 선천도와 후천도의 어떤 연관성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지금 왜 어떤 거는 중요가 서로 교육한다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왜 상호 교육한다 그러고 어떤 거는 반역한다고 그러고 같이 하면 같이 똑같이 돼야 되는 거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립되고 있는 개끼리면 대립되는 개끼리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이걸 일관성이 없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그 상수역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상을 반복해서 결국은 이런 상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 몇 번, 두 번씩 이렇게 대받아치면서 이 효가, 이 상이 놓는다.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논리는 전행적인 그 상수학의 어떤 그걸 가지고 온 전행적인 안잡 상수학이 번지하다는 이유가 어떤 걸 맞추기 위해서 그 상이 놓게 된 근원을 계속 몇 번의 어떤 배려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결국은 그런 효의 의미가 논다.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관계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굳이 그만 있는 그대로 문항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 방관노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옳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굳이 방관노시 근저는 뭐냐면 문항도와 선천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논리적 기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어떤 신비성이 그죠? 그 두 개는 그 근원적인 어떤 신비로운 그게 있는데 인간의 어떤 의지로 뭐죠? 의지라 그래야 되나? 논리로 찾아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자세히 제가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게 보시면 로직하지 않거든요. 마주보고 있는 길이 바뀐다 그러기도 하고 옆에 있는 그 길이 또 바뀐다 그러고 어떤 거는 중간이 바뀐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뒤집어진다 그러기도 하고 이 자체에서도 그럼 왜 그러면 이것끼리 마주보는 거에 개의 어떤 그 교역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거는 그러지 않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 생각에는 억지 춘향이다. 그만 있는 대로 하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혹시 어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써. 아니, 쓸 여지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원장님이 굉장히 이거 설명을 굉장히 잘하신 거죠. 예, 그건 이제 설명을 잘하신 건데 원장님 탓이 아니고 우리 원전을 볼 때 그걸 그대로 액면가로 볼 것인지 한번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그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이렇게 봐 나갈 때 우리 공부의 그 수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문이라는 거는 누군가 지금 제가 어제까지 책보안해 본 게 주자에 우리가 사실 주자학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주자학의 핵심은 존덕양, 존덕성이죠. 존덕성, 덕을 숭상하고 그리고 도문학이거든요. 그게 문자는 물을 문자고 배울 학자거든요. 묻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주자학의 핵심이 그게 객물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자학은 항상 묻고 업문에 묻고 기존의 학설에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묻고
답하면서 새로운 걸 경물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작을 우리도 사실 깊이 배운다면 주작의 그 근본적인 정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학문을 하면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주작은 확실한 걸 도문학이란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뭐 글을 그 문자는 묻는다 할 때 문자 묻고 배운다. 그게 경물이다 하는데 경물 취지가 왜 주자가 경물 취지라고 하는 걸 그 대학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다 한 장구를 더 넣은가 이해가 안 갔는데 어제 제가 좀 책을 보면서 그래서 주자는 핵심가다. 우리는 그 핵심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박제화되어 있는 거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만이 정말 주자의 어떤 본 정신에 가는 것이고 시대에 맞는 공부가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도 이런 주장도 한번 되새겨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뭐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7쪽입니다. 사제옹 씨가 말하기를 감깨와 릿깨는 건깨와 곤깨의 중요 가운데 있는 효가 교차된 것으로서 8개의 위치 그 8개의 가운데에 있어서 다만 동서남북의 4개의 정이 동서남북의 정방향에 있으니 그 위치로서는 극호 매우 좋은 것이다. 선천도에 있어서는 감깨와 릿깨가 묘방과 유방, 그러니까 12지간으로 봤을 때 그 묘방과 유방에 있고 후천도에 있어서는 감깨와 릿깨에 위치하여서 그 좌우, 감리에 위치하면서 그 좌우,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자리한다. 다만 이 4개 위치에서 그래서 양 가운데 음이 있고 음 가운데 양이 있으니 이거는 의문은 뭐냐면 복희시를 말합니다. 복희시에 미의 그 음미한 뜻, 그 숨은 뜻이 있다.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속에 이미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뭐 하실 말씀? 없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뭐 요 얘기 하나 하고 할까요? 뭐 아까 근데 그 복귀도는 뭐라고 그랬죠?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고뇌야. 이게 선천도. 후천도는 어떻게 됐어요? 리께, 감께, 진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동서남북 항상 중심에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 중심에 내가 있다고 볼 때 동서남북은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이 되겠죠. 중심에 내가 있다고 뭐 항상 위쪽은 남쪽이니까. 여기 중심에 내가 있다 남쪽에 뭐가 있어요? 리께, 진께, 감께, 택께가 있어요. 동서남북에. 선천도에도 정방에 있고 후천도도 정방에 있는 건 뭐예요? 리께. 리께는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죠? 감깨. 감깨도 선천도에도 있고 후천도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과 불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천지도 중요하지. 근데 천지도 중요하지만 뭐 이미 하늘과 땅이 있는데 중요한 거 누가 몰라? 그 안에서 생겨나고 지지복한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천지에서 천지와 물불을 그 수화, 천지 수화를 말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수화가 있단 말이죠. 복희도에. 그러니까 물과 불이 중요한 거야. 감깨와 리깨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진깨와 택깨가 있는데 진깨는 어떤 의미예요? 양효가 처음 생기는 것으로서 양의 움직임을 뜻하는 거에 최고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거를 만들고 개혁하고 하는 거에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동쪽에 배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택계는 왜 그럴까? 택계는 음계로서는 제일 소녀에 해당되니까 제일 뒤늦게 있고 자기 걸 지키는 놈이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양이라고 하는 거는 나가려고 하는 거, 음은 물러나서 수렴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해. 수렴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한 게 손깨가 더 강할까? 택깨가 더 강할까? 손깨는 장녀니까 아무래도 더 낫을 수밖에 없다고. 여자끼를 보면은 장녀와 소녀를 보면 장녀가 더 앞서거든. 그러니까 음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음의 기운을 깎아먹는 격이거든. 장녀가. 그러니까 순수한 음이라는 측면으로 봐서는 장녀가 더 음적일까? 소녀가 음적일까? 소녀가 더 음적이라고. 그러니까 서쪽에 동서를 계측하는 거야. 그래서 동쪽에는 해가 뜨고 하지만 서쪽에는 음의 상징으로서 택괴를 둬서 수렴을 하는 거라고. 모든 거를. 기운을. 그렇기 때문에 그 동쪽과 서쪽에 이걸 배치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문항도에서는 물과 불, 수와 화로서 불, 리께, 남쪽, 감께 물을 매가 북쪽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은 움직임의 발로에 대한 기상으로서 징계를 놓고, 수렴하고 음적인 요소, 양의 상징, 음의 상징인 셈이죠. 수렴하는 게 상징으로서는 택괴거든. 그래서 택괴를 서쪽에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빨렸던 거야. 그래서 이해가 빨려 표현 이상하지만 문항도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용규 교수님, 네, 그리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박호연 선생님, 뭐, 그, 얼굴은 안 보이지만 안녕하세요. 임정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지금 얘기한 거에 복습을 하면은, 선천도와 후천도가 있을 때, 선천도의 동서남북, 동쪽에는 립계, 남쪽에는 건계, 감계, 본계가 있잖아요. 동서남북, 선천도에. 후천도에는 동쪽에 진괴, 리괴, 택괴, 감괴가 있는데 양쪽에 동시에 다 있는 게 뭘까요? 감괴와 리괴라고, 그죠? 그 정도로 중요해요. 물과 불이. 그리고 물과 불이 다 선천도에서는 생겨난 거니까 천지도 중요하지. 생겨나려면 아빠엄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지와 물불을 놨고 후천도에서는 엄마 아빠는 좀 역할을 다 했으니까 좀 퇴장하고 근데 물과 불이 중요한데 근데 물과 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그럴 때는 음기와 양기의 상징인 진괴와 택괴 양의 상징과 음의 상징을 동서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 쓴 것이 나타난 것이 문항도다. 그래서 좀 다시 말하면은 감기와 리께가 매우 중요하다. 예, 양쪽에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방이 더 좋은 거잖아요. 측방보다는. 그죠?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근데 금방 그 원장님 마지막에 번역하실 때 음, 대시 희문 미할 때 희문을 포키시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복희하고 문항이 지금 복희와 문항이구나. 예, 미안. 말씀을 그래서 내가 맞아. 이게 이상하다 해도 본인이 어, 그렇게 해놓으시라고 내가 정정도 다지. 고마워. 그래 문장이 되거든. 그래야 어, 불천도 선천도가 어떤 그 두 개의 그 오미함이 있다 이게 내가 음, 보니까는 잘 번역을 해두시라고. 나 순간 잘못 봤어. 고마워. 내 눈으로 지적을 해주네. 자, 이제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자, 융산진시왈 나갈 겁니다. 어디냐면 교재로는 39쪽입니다. 자, 융산진시, 그러니까 교재로는 39쪽 그 시작입니다. 융산진시가 말하기를 리께는 해가 된다. 뭐 당연하지. 리께니까 화를 의미하고 해, 태양을 의미하니 태양이 되니 대명 크게 밝은 거는 밝은 것도 그냥 밝은 게 아니라 대명이야. 큰 대자를 써서 크게 밝은 거는 어떻게 돼? 생어동 동쪽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선촌도에 있어서는 동쪽에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선촌도에서는 그 리꾀를 동쪽에 둔 거죠. 그리고 그 해가 이제 태양이죠. 태양이 정이 오방향은 남쪽이죠. 우리가 정오, 낮 12시 정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방향. 그래서 낮 12시. 남쪽에 정이 비치는 거는 해가 남쪽에서 올바르게 똑바로 비춘다고 하는 거는 일중시, 태양의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그 한낮이라는 얘기죠. 일중이라는 거는. 한낮이기 때문에 후천도에 있어서는 남쪽에 논다. 이건 금방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자, 다시. 자, 리꾀라고 하는 거는 요 리꾀를 설명하는 겁니다. 리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선천도니까 선천도에서는 동쪽에 더 놨어요. 태양이 뜨는 거 이해가 돼. 그리고 태양이 떠서 가만히 있나? 좀 더 올라갈 거야, 하늘로. 남쪽에 있어. 그러면은 문항도에서는 남쪽에 놓을 수밖에 없다. 왜? 진행됐으니까. 이해가 금방 됐잖아요. 리꾀가 선천도에서는 동쪽에서 떠서 그래서 남쪽으로 온 거다. 복희도에서 문항도로 변천되는 이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이제 감깨설입니다. 감깨는 달이 되니. 감깨는 이제 그, 햇님 달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달은 어디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이 부분이, 무슨 달이 서쪽에서 뜨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태양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는 어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지, 항상. 하지만 어때요? 태양이 떠 있을 때는 달이 떠도 달이 안 보이잖아. 태양이 질 때, 저녁 6시가 태양이 진 다음에 달빛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달이 항상 서쪽에서 뜨는 거야. 이 얘기는 뭐야? 서쪽에 태양이 지자마자 달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 뭐 서쪽에서 진짜로 달이 뜬다는 뜻이 아니라 태양이 서쪽으로 어두워지면은 달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달이 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 서다세를 공부할 때 이걸 갖고 갑론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 이게 틀렸다 어쩌서. 이게 이제 그 도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서쪽에서 월생어 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천도에 있어서는 서쪽에 있고 또 달이 정이 자방이 어디죠? 북쪽이죠. 북쪽에서 달이 정조, 올바르게 비춰질 때는, 뭐, 보름달이 떠서 잘 비춰질 때는
야분세라. 야분, 한밤중, 야분, 한밤중인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도에 있어서는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설명은 또 감계를 설명한 겁니다. 이 부분. 자, 다시. 자, 감계. 감계가 원래는 서쪽에 있었어요. 그죠? 복희도에서는. 왜 그럴까? 감계는 그 해와 달을 의미할 때는 서쪽에 둘 수밖에 없죠. 복희도에서는. 서쪽에서 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다가 한밤중이 되면은 보름달이 뜨면 어떻게 돼요? 밤 12시에 보이려요. 그래서 여기 북쪽에다 배치하라.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달은 다 남쪽인데 무슨 북쪽이냐 상징적인 얘기죠. 또 실제로 밤 12시에는 여기를 상징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밤 12시에는 감개를 여기다 배속한 거야. 낮 12시는 밑개를 여기다 배속한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교묘하게 어느 때는 자방하면은 방위를 말할 때도 있고 시간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죠? 자시. 그러니까 그거를 혼용해서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써서 저렇게 해서 그걸 그냥 혼용해서 썼거든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다. 네, 다음. 자, 선천도에 있어서는 거생지지제 요 부분이 나옵니다. 생겨나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고 후천도에 있어서는 거왕지제 왕성한 데에 거하는 것이니 특별히 감기와 리끼만 그런 게 아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죠. 자, 선천도와 후천도의 특징이 나온 겁니다. 뭐라고 했죠? 선천도에서는 여기 거생지지지 생겨나는 곳, 태어나는 곳에 거하고 후천도에서는 왕지지, 왕성한 곳, 거왕지지, 거왕지지죠. 그러니까 왕성한 곳에 거한다. 왜냐면은 선천도에서는 생겨난 이치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맞고 아다리맛에 딱딱 맞죠. 근데 후천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이치거든. 거기에서는 태어날 때 서열이 중요하지 않거든. 순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문항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왕성한 누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제일 왕성하게 되느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 후천계의 괴인은 후천도의 괴의 위치는 생왕, 그, 잠깐만요. 그래서 후천도에 있어서는 생화, 생겨나고 왕성한 것으로서 순서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문항도의 특징입니다. 선천도는 생겨나는 것으로 말했고요. 후천도는 생겨나고 왕성한 것으로 순서를 삼았으니, 정남, 남쪽이죠. 정남의 오위, 남쪽은 이화, 리께 화의 기운이 왕성한 것이고, 정북 쪽의 자위, 그러니까 그 북쪽이죠. 북쪽은 감개의 수가 왕성한 것입니다. 자, 요거는 뭐 지금까지 한 거고. 진께의 목은 묘에서 왕성한다. 하기 때문에 진께는 동쪽에 거하고, 요 진께의 목은 사실은 그 12제로 묘에 해당되는 묘방 동쪽이니까 거기서 왕성하기 때문에 동쪽에 배속을 하고 택계의 금은 유는 이제는 그 서쪽이죠. 유시에서 왕성하기 때문에
서쪽에 택계가 거하고 토는 중앙에서 왕성하기 때문에 곤께는 금화지간에 위치를 하고 자 얘기는 뭐냐면요. 요거까지 하고 합시다. 간께는 수목지간에 위치한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냐? 요 간께 그러니까 문항도를 봤을 때는 진께와 요 손께 요거를 목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목으로 봐요. 니께는 화 그리고 택께와 건께를 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께를 수라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오행과 약간 차이가 있죠. 음, 굳이 말한다면은 그건 좀 이따 얘기하라고. 일단 목이라고 하는데 요 동쪽에는 진께를 양목이라고 하고요. 요 손께를 음목이라고. 요건 이해가 돼요? 음목과 양목. 요 진께는 양요가 하나잖아. 그 양께야. 손께는 음요가 하나잖아. 음께야.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동쪽에는 양의 균이 강한 놈을 놓는 거야. 정방에는. 요거 측방에 대한 사실 동쪽이라고 동남방이잖아. 손께는 그렇기 때문에 양의 균이 좀 못 미치는 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양목과 음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는. 자, 금은 어떻게 날까? 금은 요 택계는 음이 소녀니까 음이 더 왕성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음금이라고 그래. 그리고 음께니까 음금이 되고요. 요거 건께는 양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수라고 그랬잖아. 물과 불. 수와 목 사이에 있는 거 간께잖아요. 그래서 간토라고 하나. 간토. 그리고 수와 목 사이 그리고 화와 금 사이에 있는 거는 곤께가 있는데 이걸 곤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토와 곤토 오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토는 수와 목 사이에 있는 거고 곤토는 화와 금 사이에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일단은 좀 더 보고 합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마저 하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방위를 말할 때는, 목화토건수를 말할 때는, 요럴 때는 목하면은 동쪽과 요까지 합쳐서 목이라고 해요. 요건 수라고 하고, 금을 요렇게 따집니다. 요렇게.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도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하도 낙서에서. 하도는 어떻든 이거 일육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건 이칠화, 38모, 사구금 이렇게 했는데 그 낙서에서는 어땠어요? 일육수, 38모 이렇게 이칠화 해서 이칠화 이렇게 따지죠. 그죠? 사구금. 응?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부분 여기를 쉽게 말하면 동북쪽을 낙서에서는 목이라고 봤는데 문항도 썼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동북쪽은 하지만 요거 동남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화로 봤는데 여기는 목으로 봤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자, 다시. 오행으로 봤을 때는 동남쪽이 화에 속해, 동남쪽에. 근데 문항도로 봤을 때는
동남쪽을 목으로 본다고. 차이가 나죠. 이것이 이제 그 운행과 실제 그 차이들인데, 이제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북쪽을 여기서는 금으로 가. 양금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하도 낙서해서 방위를 말하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서북쪽을 수로 봤잖아. 수로. 여기는 금으로 보고 서북쪽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는 이거를 도시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컨셉을 보고 그때 운영량에 따라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게 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야만 이게 이해가 안 그러면 헷갈려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또 참고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양목과 음목이다. 음금, 양금 이렇게 구별을 둬서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또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기 나오네. 택계는 음금이 되고, 이건 이해가 되죠? 건계는 양금이기 때문에 건계 다음에 택계가 있어서 서북쪽, 건계는 택계 다음이 되니까 서북쪽에 있고, 진계는 양목이고, 손계는 음목이기 때문에 손계는 진계 다음이 되어서 그 동남쪽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거는 오행에 있어서 생왕, 생겨나고 왕성한 것으로 순서를 삼은 것이니 이것은 이른바 역지용, 주역에 있어서의 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라. 쓰임, 활용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한다. 왜냐면 뭐 생성되는 이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활용되는 문항도에서는 이렇게 변형을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융산진 씨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실 말씀. 너무 어려운가? 쥐 안 났어? 참고적으로 여기 좀 평만주를 하나 읽고 합시다. 여러분들. 뭐 아까 그 설명한 내용인데요. 한번 그래도 읽고 합시다. 어느 부위냐면은 그 교재로는 40쪽 중간입니다. 다른 사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달은 사실 동쪽에서 뜬다. 그러나 태양이 지고 어둠이 몰려오는 저녁 때 달이 보이기 시작하므로 상징적으로 서쪽에서 달이 뜨고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하였다. 서쪽에서 음기가 강해지기 시작하므로 음기의 상징인 달이 서쪽에서 뜬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쪽은 해가 사라지는 동시에 달이 나오기 시작하고 북쪽은 달이 왕성한 것이고 동쪽은 달의 기운이 사라지는 동시에 해가 나오기 시작하고 남쪽은 해가 왕성하게 비추는 곳이 된다. 달이 서쪽에서 생겨나므로 선천도에서는 감개를 서쪽에 배치하고 후천도에서는 잠깐만 올려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왕성한 것을 중시하므로 감개를 북쪽에 배치하였다. 그러니까 뭐 아까 설명한 얘기입니다만 한번 잠깐 좀 읽어본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뭐 아까 설명한 거지만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교재로는 41쪽에서 아래쪽입니다. 자, 후천도에서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봐요. 아까 설명한 얘기입니다만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읽어봐 주시죠. 후천도에서 같은 금이라 하여도 서쪽의 택괴는 소녀로 음의 괴에 해당되니 음금이 되고 서북쪽의 건괴는 모두 양효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당연히 양의 괴에 해당되니 양금이 된다.
금은 음의 기운을 우선함으로 음금인 택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 정방인 서쪽에 배치하고 양금인 건깨는 양의 개로서 음의 기운을 중시하는 금의 분위기와 맞지 않으므로 격이 떨어지는 편방인 서북 쪽에 배치하였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금에도 이제 종류가 있다. 양금과 은금이 있다. 은금을 서쪽에다 놨다. 반면에 목에서는 어떻게 할까? 양목을 놓겠죠. 그 부분 설명인데요. 이것도 그냥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예, 마찬가지로 이어서. 마찬가지로 같은 목에 속하지만 동쪽의 진계는 장남으로 양의 괸이 양목이고 동남쪽의 손괴는 장녀로 음의 괸이 음목이 된다. 목은 양의 기운을 우선하므로 양목인 진계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에 좋으므로 정방인 동쪽에 배치하고 음목인 손괴는 음의 괴로서 양의 기운을 중시하는 목의 분위기와 맞지 않으므로 편방인 동남쪽에 배치한다. 똑같은 목이지만 구분을 둔 거죠. 그러니까 동쪽이니까 당연히 양목을 동쪽에 배쳐서 음목을 동쪽에 두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목이지만 동쪽과 동남방의 그 정방과 측방의 차이에 구분을 뒀다. 그 표현을 음목, 양목이라는 표현으로 한 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도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요 개념 음목, 양목, 뭐 음금, 양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이제 다른 분야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강조할 수밖에 없어서 어때 아는 분은 다 아는 얘기지만 또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또 혹시 뭐 또 하실 말씀이나 뭐 또 첨가하실 말씀 없으시면